안녕하세요. 히포크라송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만성 염증과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좀 다른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가립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가립구는 이렇게 적혈구가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적은 밀도로, 적혈구는 굉장히 많고 아주 적은 양으로 백혈구가 존재한다. 그 중에 백혈구 중에서 가립구와 임파구가 있다. 대식세포는 좀 작으니까 빼도록 합시다. 가립구와 임파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립구 가립구하고 임파구가 반대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체로 반대된다는 의미인데요. 가립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립구의 미스테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미스테리인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만성염증과 암에 가립구가 많이 기여한다고 말씀드렸죠. 염증의 주된 키플레이어입니다. 염증과 암의 플레이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립구인데, 가립구, 임파구, 이제 이것이 백혈구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립구의 미스테리일까요? 이 가립구에 대해서 풀리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닐 때, 치과대학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의과대학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의과대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주로 배웠던 때가 95년도였어요. 95년도에 저희도 이제 의학을 배우고 생리학이라고 해서 의학의 기본 우리 몸의 생리의 기본적인 걸 배우는 책이 이렇게 두껍죠. 네, 그런 책을 배웠는데 가립구 그리고 뭐 가립구 이전에 백혈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렇게 백혈구는 원래 이제 좀 더 크기가 크고 가운데에 이제 핵이 있는데 요걸 이제 염색을 하면 보인다고, 이제 염색, HE 염색이라고 그러는데 염색을 하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염색하니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파구, 저번에 임파구도 말씀드렸지만 임파구는 요게 이제 림포사이트고요. 요게 이제 가립구 세 종류. 모노사이트는 이제 빼겠습니다. 가립구 중에서 중요한 거는 호중구라고 그랬죠. 뉴트로필. 자, 그럼 다시 용어가 좀 어려운데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암이나 염증을 예방하는데 가립구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미스테리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좀 더 시간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가립구는 영어로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뉴로사이트, 임파구는 림포사이트. 한문으로까지 적으면 좋은데 저는 한문도 배웠지만 약간 영어 쪽에 더 가깝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뉴로사이트,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그래뉴로사이트, 가립구인데요. 이 중에서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호중구는 뭐 좋아한다.
그러니까 호중성구란 뜻인데요. 좋아한다, 호. 그래서 이거는 뉴트로필. 그래뉼러 과립구의 대다수가 뉴트로필이기 때문에 그냥 뉴트로필 호중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과립구라 그러면 그냥 호중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염기성구, 그러니까 에오지노필, 그 다음에 바소필 해서 호염기성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중구 외에도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다. 대다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번역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잘 안 쓰는 용어도 많고, 호중구는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성구라는 거죠. 호중성. 중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뉴트로필이고요. 뉴트로가 이제 중성의 뜻인데 좋아한다. 이제 대다수다. 그래서 호중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립구 그러면 호중구, 호중성구, 뉴트로필 요렇게 해서 주로 보시면 되겠고, 림포사이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임파구 그죠? 예, 암을 이렇게 잡아먹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면역 세포가 되겠죠. 예, 말이 좀 빠른 것 같은데, 과립구의 미스테리를 오늘 좀 왜 미스테리인가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이게 1984년도 논문이에요. 과립구에 대해서 과립구가 어떤 특성이 있고, 물론 과립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포함되지만 주로 과립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1984년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95년도에 의과 이제 생리학을 공부할 때 깊게 다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학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게 다 상세하게 다 알아가지고 한 거는 좀 더 중점을 둬서 설명이 되는데요. 좀 미심쩍고 잘 모르겠는 것들은 이렇게 다 설명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어요. 과립구 같은 경우 95년도 같은데 제가 이제 간단히 또 배우고 지금도 많이 얘기 나오는 요 활성산소 있죠. 이 활성산소가 문제다. 그래서 항산화식품, 물론 이제 84년 이후에도 95년을 넘어서 지금도 활성산소와 항산화식품은 매우 중요한 염증과 암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산화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활성산소하고 되게 또 관련이 깊은 게 바로 이 과립구입니다. 그래뉼사이트라고 하는데 호중구와 과립구가 이 활성산소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우리가에게 참 문제다.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결국엔 과립구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이 과립구의 미스테리가 이렇게 참 풀리지 않았던 논문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2년도부터 1992년도의 논문에도 보면은 급성 염증의 해소, 그리고 과립구의 운명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과립구가 사라져야지 염증이 끝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처가 있으면은 상처가 생겨 있는데, 자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는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예,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염증은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갛게 되죠. 붓겠죠. 아주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겠죠. 그쪽 부위가 아파요. 염증이 생긴 부위가 있으면 염증 생긴 부위가 아플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입니다. 히트. 그 부위가 벌겋게 돼서 좀 열이 나요. 약간 몸 전체가 열이 나는 전신의 염증도 있지만 그 부위에서 좀 따뜻하게 열이 나죠. 이런 게 염증 사인인데,
이런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염증이 끝날 때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고름 같은 게 생기죠. 고름이 나오면서 여기 여드름 같은 거 있다. 그리고 여드름이 여기 고름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있다가 한 2, 3일 정도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고름이 생기면서 낫겠죠. 고름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작은 염증의 경우에는 안 생기고 요게 과립부가 많다는 거죠. 여기에 고름의 주된 성분이 가립부인데요. 이 가립부가 사라져야지 염증이 끝이 나고 낫게 되는 건데 가립부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많은 연구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가 가립부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구를 이루어지면서 이제 94년도에도 염증이 어떻게 컨트롤되는가, 가립부가 사라지는 문제와 왜 안 사라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거죠. 가립부가 사라지고 염증이 좋아져야 되는데 2009년에도 2003년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뉴트로필의 어떤 이렇게 생존에 자꾸 이제 박테리아가 관련되더라. 박테리아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죠? 미생물. 상처가 생기면 이제 미생물이 개입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테리아보다는 더 작은 게 바이러스. 그 다음에 2009년도 가서도 또 논문이 뭐 이렇게 호중구가 사라지는 문제와 뉴트로필이 사라지는 문제와 염증이 해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게 지금 석연치 않은 거죠. 왜 안 사라지면서 이걸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립부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서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 이래서 신약을 개발해보자. 이 신약을. 그럼 염증이 줄어들 텐데 이 염증에서 주된 작용을 하는 이 가립부를 어떻게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뉴트로필, 그러니까 호중구가 어떻게 그걸 죽이느냐, 마이크로브, 이건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도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호중구가 염증이 생길 때 백혈구가 일단 증가되는데요. 그 중에서 염증이 생길 때는 전신 염증에서는 많이 증가되는데요. 과립부가 증가됩니다. 과립부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호중구죠. 뉴트로필. 근데 얘들이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죽이는지가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막 활성산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염증이 생겨서 괴롭죠. 그죠? 근데 이 염증이 생기면 괴로워지는데 근데 이게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이렇게 뭐 어떻게 죽이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였고 2005년도에는 또 거기에서 이제 일진보하는 이런 논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아직도 미스테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요.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 장수도 많은 논문인데 영문으로 이렇게 다 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이 미스테리의 근원에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염증과 암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우고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도 한 20년이 지났죠. 네, 20년이 지났는데 백혈구에 대해서 배운 거는 면역세포다. 백혈구는 면역세포다.
GP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한다. 면역인다는 건 지킨다는 뜻이죠. 지킨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잡아먹는다. 탐식세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잡아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좀 가립구가 염증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립구가 왜 염증이 생겼을 때, 특히나 전신에 고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한 염증이죠. 작은 우리가 이제 종기라든지 아니면 여드름, 뭐 엉덩이 종기나 뭐 땀띠 같은 이런 염증도 있지만 온몸에 막 이렇게 염증이 펄펄 끓는 거죠, 그죠? 막 열이 날 때, 이럴 때 이제 백혈구 중에서 특히나 과립구가 첨가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가립구 문제가 만성 염증, 만약 만약에 다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그죠?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만성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만성 염증에서 이 가립구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도 가립구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 가립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까 면역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킨다. 면역. 이 면역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면역 그러면 생각나는 거는 어떤 분은 그런 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면역 그러면은 청국장. 응? 청국장. 면역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사와 의학 연구자들은 면역에 대해서 뭔가 뭘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면역에 대한 실체, 물론 백혈구 이런 면역 세포들, 임파구와 가립구 이런 것들이 임파구 아까 적었지만 가립구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을 하겠지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다 약하다? 청국장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뭐 감기 들 때 이럴 때 우리 면역이 약해도 감기 들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면역에 대한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암과 만성염증과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청국장을 먹으면 면역이 강해지고 된장을 먹으면 면역이 약해지는 건지, 밥을 먹으면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사람보다는, 밥을 먹은 사람이 식사를 거른 사람보다는 식사를 먹은 사람이 면역력이 더 강하겠죠. 면역력은 밥 먹을 때마다 달라지는 건지,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죠? 면역력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면역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증과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적인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가립구입니다. 가립구에 대한 것을 제가 첫 번째 타겟으로 밝히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 제가 책을 쓰고 논문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뭐 음식과 생활과 여러 가지 원리를 밝히고 있지만, 논문에서 이제 가립구의 원리가 결국 밝혀지면서 이제 더 근본적인 부분이 풀리니까 설명하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연에서 강좌에서 내 몸 학당, 내 몸을 연구하는 데서 가립구를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해서 가립구의 미스테리를 좀 더 하기 전에 염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뭐 암은 좀 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만성 염증, 이 만성이란 말은 계속 지속된다, 그죠? 영어로는 이제 크로닉 그러는데,
급성 염증도 있겠죠. 급성 염증은 갑자기 생긴 거고, 만성 염증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이 그런 걸 갖게 되면 되게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뭐 관절염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퇴행성 관절, 일반적인 관절염도 있고요. 이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이제 약이 어떤 신약이 좀 개발이 어떻게 돼야 될 텐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암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이게 염증이 계속 생기면 크로닉 만성염증, 만성염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급성 염증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인절이 이렇게 손상이 와서 이렇게 칼로 베었다. 그럼 급성 염증이 생겨야죠. 갑자기 염증이 생깁니다. 그죠? 염증이 물론 이제 염증을 그 임상적으로 뭐 염증이 생겼다라고 진단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ESR이나 뭐 이제 고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혈구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급성 염증에서도 이제 미열이 생기기도 하고 고열도 생기기도 합니다. 고열, 미열, 고열. 급성 염증에서는 고열, 아까 말했듯이 과립부의 증가. 여기 보시면은 했을 때 급성 염증이 왔어요, 그죠? 이게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깨끗한 칼이었으면 더 잘 나왔겠죠. 좀 더러운 칼이었으면은 박테리아나 이게 나쁜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염증이 더 오래 가면서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흔적이 나오면 이제 이게 스카, 반흔이라고 그러는데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가 생겨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낫는 게 아니라 염증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크로닉 만성 염증, 이 크로닉 염증이 지속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아스마, 천식, 우리 목에 있는 천식,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이런 거는 이제 동맥이 이제 굳어지는 거, 스클레로시스 이런 이제 파이브로시스나 이제 이게 섬유화, 뭐 내지는 이제 경화증, 동맥 경화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다음에 뱃속이 자꾸 이제 아프고 이게 자꾸 이제 이런 것도 염증성으로 배가 아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비만 또는 비만은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캔서는 이제 암이죠.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이 암화되기도 하고, 낫지 않는 염증을 안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낫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안 낫는가, 만성적으로 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만성 염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암까지도 포괄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만성 염증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동맥 경화증이나 심장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심장의 문제,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카디오마이오파티, 크로닉 레날 페일, 만성적인 어떤 신장, 콩팥의 질환들 이런 것들도 당뇨와 관련해서, 그죠? 당뇨의 합병증, 이렇게 레티노패스나 뉴로패스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당뇨가 관계된 거, 심장과 관계된 거, 뭐 그 다음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그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디지즈는 뭐 이게 류마티스성이나 건선 같은 거, 소리아시스,
폐질환 같은 것들, 크로닉 판크레스 비자 이런 것들, 췌장이죠. 췌장의 어떤 염증. 그 다음에 본 머스큘하고 스켈레탈, 오스테오포로시스, 골 다공증이나 그 다음에 골 관절염, 그 다음에 그 근육 질환,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대사성 어떤 문제들, 지방간, 패티리버, 하트 디지즈, 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잠 잘 못 자고 2급 당뇨, 비만과 함께 많이 나타나는 타입 2 제2형 당뇨병들,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쪽의 문제도 관련이 있죠.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파킨슨 디지즈, 디멘시아, 이런 치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의학에서 병리학이라고 해서 병리학을 배우는데요. 그 병에 대한 이치를 따지는 게 병리학입니다. 병리학 그러면 각 병마다 건선이면 어떻다, 병에 대한 특징과 이 병을 어떤 경우에 건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다. 건선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잘 안 낫는 거죠. 피부염인데. 골다공증이다. 어떻게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병리학이라고 해요. 의학에서는 병에 대한 이치를 따지는 각 병을 어떤 경우에 이 병이라고 하고, 이 병을 그게 이제 병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그죠? 그런 것들 알 수 있죠. 심장 질환이나 콩팥 질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만성 콩팥염은 어떤 것이고, 만성 급성은 어떻게 오고, 이러면서, 그죠? 심장 관상동맥, 심장이 막혀서 이렇게 위험해서 갑자기 심정지도 올 수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병에 대한 이치를 따지는 게 병리학이에요. 우리 이제 의학에서 병리학을 배우는데, 저는 이제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만성 염증을 토탈해서 그냥 접근합니다. 다 만성 염증이니까 왜 염증이 생기며 그 가렵거나 어떻게 되며 그것을 보자는 거죠. 공통된 어떤, 그러니까 많은 이 만성 염증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으로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많은 만성 염증들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어떤 조절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을 저는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병에 대해서 딱딱 나눠주고 건선은 이렇게 치료하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가립부가 거기에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암조차도. 가립부를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도 이제 급성 염증, 만성 염증이 있죠. 급성 염증도 있고 만성 염증도 있기 때문에 만성 급성일 때는 가립부가 어떻게 더 작용하고, 만성일 때도 작용합니다. 그죠? 만성일 때도 좀 적지만 증가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립부를 연구하는 부분, 미스테리를 푸는 부분은 만성 염증과 암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이제 여담인데, 이성과 철학의 경쟁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성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니까 분석과 철학. 분석지능은 이제 이성과 관련되고 좌뇌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 네이처즈라든지 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좌뇌를 중심으로 한 실험과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합리성을 찾아서 있잖아요. 아주 좀 약간은 느릴 수 있지만 정확성을 기하면서 하고 있죠. 철학이라는 거는 약간 직관, 깨달음이죠. 직관 아는 거고, 우뇌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좌우뇌의 경쟁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
지금 우리 의학은 잔해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저는 약간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뭐 가봐야 하나?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느껴지면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다 해보고 계속 찾아가지고 많은 걸 찾아냈어요. 많은 논문들이 있고 많은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가능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보다 쉬운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는 저는 이게 저의 이런 접근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토탈적인 시각에서 하나하나 아주 좁은 부분을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만성염증에 대해서 토탈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암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